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입니다. 이론에 머물던 양자역학이 최근에는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 등으로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으며 양자 센싱 분야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의심 환자가 전주보다 136% 급증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유해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는 유산균을 녹차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은 유해 곰팡이가 한 번 생기면 모든 제품을 폐기해야 했는데 이번 유산균 발견으로 공간 분리 없이도 숙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의 메마름이 심해져 산불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에서 다소 높음으로 오른 가운데 전국에 강풍 예보도 내려져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이 올해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아 2025년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아직은 양자역학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양자기술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학 분야가 될 전망인데요. 일사년을 이끌 양자기술, 임늘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각형, 스마트폰보다 작은 이 물체는 구글이 발표한 신형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입니다. 양자컴퓨터의 단점이었던 오류 발생률을 이번 구글의 신형 양자칩이 크게 줄여 대규모 양자컴퓨터에서도 오류 없는 알고리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양자 중첩 현상을 활용해 복잡한 연산을 해냅니다. 또 변수가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 처리할 수 있어 인공지능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금융과 물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그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이 되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약 개발 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해로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입니다. 이론의 영역에 머물던 양자역학은 실험 장비의 발전으로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 기술이 점차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35km 떨어진 곳에서 양자통신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양자과학 분야에서도 센서를 이용한 의료 영상, 진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통신을 활용하면 도청하지 못하거나 해킹 불가능한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양자 센싱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감지하지 못하는 정확도, 정밀도 등의 측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양자과학 기술. 세계 최신 기술들이 모이는 올해 CES에서도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등 양자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난방을 제한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국내 사망 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와 혈압, 혈관 속 혈전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겨울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려면 체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 적정 난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겨울철 난방비를 아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12년 1월부터 5년 동안 심혈관 질환 관련 빅데이터 595만여 건을 분석해
겨울철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른 심혈관 질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기간보다 올라가는 기간에 한파로 인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7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본 연구는 한파의 건강 영향이 난방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연구입니다. 난방비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기후변화라는 컨텍스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추운 날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적절한 난방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이번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를 고려해 난방비 지원 등 에너지 정책 수립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표본 감시 대상 병원 300곳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73.9명 보고돼 전주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주간 단위로 볼 때 86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13세에서 18세가 151명, 7세에서 12세가 137명으로 학생들 사이 발생률이 제일 높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예방접종 대상 가운데 어린이와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현재 접종 중인 독감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서 백신을 맞으면 충분히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출생 등록자 숫자가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24만 2,334명으로 집계돼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아이의 출생 등록이 여자아이보다 5,512명 더 많았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 7,221명으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효 생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을 만들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유해곰팡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녹차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산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발효 생햄을 숙성하는 모습입니다. 짧게는 석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데 높은 습도 등으로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입니다. 문제는 한번 유해 곰팡이가 생기면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들어가는 제품의 양 아니면은 뭐 도축했을 때 뭐 그런 컨디션, 그다음에 이 작업장 공간의 환경, 그다음에 외부인으로부터 또 유입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변수를 다 차단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농진청 연구진은 유해 곰팡이 탓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막기 위해 한우와 과일 같은 국내 다양한 식품에서 유산균 100여 종을 분리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녹차에서 분리한 G2 유산균이 식중독 유발 세균과 유해 곰팡이 생장을 모두 억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G2 유산균을 처리할 경우 발효육 제품 표면의 곰팡이가 눈에 띄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약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과거에는 곰팡이 유무에 따라 공간을 분리했던 육가공품을 한 공간에서 함께 숙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진청은 G2 유산균 특허를 출원하고 조만간 기술 이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설계와 승인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 기록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정보로 음성 파일이 완성돼 경위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흙 속에 촘촘히 설치된 콘크리트 기둥에 육중한 상판까지 얹혀진 무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잠재적인 큰 위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2번이나 만든 데 대한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9년 착공한 최초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와 시공,
승인 과정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콘크리트 상판을 얹은 2023년 개량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발주,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인데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발주 당시 부러지기 쉬운 시설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문은 둔덕 위의 구조물일 뿐 콘크리트 둔덕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공사 의견은 둔덕 위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안테나나 그 보이는 구조물에 대해서 부러지기 쉽게 만들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과업 지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증언하겠습니다. 로컬라이저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토부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의 항행시설 일제 점검에 들어가 다른 공항의 문제점도 잇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기록 장치의 음성 파일 작성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복행과 동체 착륙 과정의 비밀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 같은데 문제는 속 시원한 공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CVR 협의는 그 사조위와 이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미국으로 보낼 방침인데 해독 작업에 우리 조사관도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거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3일 여객기 꼬리 부분에 대한 수색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 여객기 꼬리 날개를 들어올리고 수색과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색 당국은 꼬리 부분에 대한 첫 수색인 만큼 희생자 신체와 유류품 등이 상당수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꼬리 부분 수색이 끝나면 시신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올해를 민간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해 민간 기업의 재사용 발사체 사업 모델 선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과 기획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주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재사용 발사체 체계 모델 선정 연구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또 경쟁력 있는 체계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재사용 발사체의 임무 성능과 경제성 분석을 연계하는 연구를 우선 착수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는 삼성 서울병원이 지난 2일 오후 9시경 선형 가속기를 이용해 환자 치료를 종료한 뒤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 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장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보내 사건의 상세 경위와 피폭 선량 평가 파악을 하고 원자력 안전 법령 위반 여부 또한 확인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장기화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오후부터 강원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에서 다소 높음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메마름은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의 22.7%에 불과했고 강원과 경북은 각각 평년 대비 18.5%, 14%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남은 겨우 0.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에 순간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영남 동해안은 1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아프리카에 사는 일부 박쥐는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지만 이들의 비행 전략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는데요. 독일 연구진이 박쥐의 몸에 비행 추적 센서를 부착하고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쪽 날개 길이의 한 뼘 정도인 작은 맷박쥐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작은 맷박쥐 71마리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비행 원격 측정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이 장치는 작은 맷박쥐가 중부 유럽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박쥐의 위치와 활동, 주변 온도 등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해 전송합니다. 실험 결과 박쥐들은 46일에 걸쳐 총 1,116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하룻밤에 383km를 날아가기도 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해 폭풍 전선에 따뜻한 바람을 선호했고 뒷바람을 활용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쥐들은 먹이 활동을 위해 이동하면서 자주 멈췄고 이동 경로로 일직선이 아니라 여러 지점으로 도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 번 이륙한 뒤 장거리를 날아가는 철새와 다른 점인데 박쥐가 생존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연구는 날씨와 주변 환경 등이 박쥐의 이동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트병과 테이크아웃 컵 등에 쓰이는 페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바이오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경북대 김경진 교수, CJ제일제당 등 공동 연구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사한 바이오 촉매들의 활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바이오 촉매 쿠브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찾아낸 촉매를 쿠브 M12로 개량했는데 쿠브 M12는 0.58g만으로 페트 플라스틱 1kg을 1시간 안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는 화학 촉매로 페트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로 분해했는데 원료 오염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바이오 촉매는 페트에 선택적으로 반응해 환경 오염 문제가 거의 없고 재활용할 경우 소재 품질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금속과는 다른 새로운 금속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방막의 두께가 줄어들에 따라 비저항이 급격히 줄어드는 새로운 금속 물질인 비정질 준금속 나노 극초 방막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금속 배선 물질로 사용되는 구리와 몰리브데넘, 루테늄 등의 물질은 특정 두께 이하에서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해 반도체 소자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물질은 별도의 고온 공정 없이도 기존 금속들과는 정반대 특성을 보여 현재의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부터 녹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려도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고환율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갑을 안 열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정부는 상반기에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소비를 늘린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만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30% 내리고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도 다시 추진합니다. 전기차도 기업이 할인할 경우 보조금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 4,4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할인 효과가 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환급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내 관광은 소비의 주요 축입니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립니다. 소득 보강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장려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 경우에도 각각 월세 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소비 관련해서는 단순히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요. 저출산 추세 반전이라든가 고령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 고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 급등은 석유 등 수입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고 한 달에서 석 달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2024년 중국의 전국 연평균 기온은 10.92도로 평년값보다 1.03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역대 연평균 최고 기온 기록을 보면 2위 2023년, 3위 2021년, 4위 2022년이었고 최근 4년 모두 관측 역사상 가장 연평균 기온이 높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지난 20년간 기온 상승세가 확실해지고 지구온난화 추세도 명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 지목된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선 새해 맞이용으로 날려보내는 헬륨 풍선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집한 인파가 혼비백산 달아나면서 축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밤, 백화점 안에 들어선 헬륨 풍선 더미로 사람들이 앞다퉈 손을 뻗습니다. 순간 폭탄이 터지듯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바깥에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하늘로 날려보낸 풍선들을 향해 누군가 폭죽을 쏘아댑니다. 잠시 뒤 거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운집했던 인파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길가에서 풍선을 묶어 팔던 노점에 불똥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칫 대형 화재나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 새해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다는 풍습에 각지에서 단속 경찰과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왕푸징을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선 아예 전광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막진 못했고 사람들은 심심한 새해 맞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면서도 당국 주도의 새해맞이 행사 외에 자생적 축제 분위기를 통제하려는 이중적 기조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작년 연말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전국에 발령됐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추울 때는 심혈관 질환 발생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임신부나 노약자는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적정 난방을 유지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